카이도는 동료였던 빅맘의 뒤통수를 치고 열매를 강탈했습니다. 이는 그의 과거와 현재 가치관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모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카이도는 루피와의 최종 결전에서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카이도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1157화 회상에서 국제자선연맹을 습격했을 당시 흰수염이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으로 섬 전체를 뒤집어 엎는 광경을 보며 카이도는 굉장하고 나도 갖고 싶어라며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62화에서는 그 갈망을 행동으로 옮겨 동료인 빅맘을 배신하면서까지 악마의 열매를 손에 넣었죠. 이는 현재 그의 가치관과는 완벽히 대치되는 오직 강력한 능력만을 쫓던 과거의 모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토록 열매를 탐하던 젊은 카이도를 극단적인 패기지상주의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갓벨리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현재 카무서리가 이무의 능력을 유일하게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능력도 통하지 않았던 이무에게 유일하게 통했던 건 패기의 폭발, 카무살이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기술은 조이부에서 록스로, 그리고 로저에서 샹크스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 장면에서 또 하나 주목할 건 빅맘은 청룡 열매를 카타쿠리에게 먹이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카타쿠리는 이미 미래를 보는 수준의 견문색 패기, 강력한 무장색 패기, 그리고 각성까지 마친 완성형 강자입니다. 루피의 주인공 보정 없이는 이기기 힘들었을 정도의 괴물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 환수종 청룡 능력까지 더해졌다면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을 겁니다. 어쩌면 사왕을 넘어선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결국 카이도의 배신은 단순히 동료의 열매를 훔친 것을 넘어 빅맘의 집단의 미래 최고 전력이 될 뻔했던 카타쿠리의 성장판을 닫아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빅맘이 왜 그토록 카이도에게 원한을 품었는지 그 이후에 깊은 설득력을 더해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겠네요. 38년 전 갓벨리에서 누군가 발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르코 특유의 파인애플 같은 머리 스타일, 그리고 마르코와 같은 발차기 자세까지 누구라도 마르코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당시 마르코는 7살이었습니다. 물론 혹자들은 마르코가 불사조 열매를 먹어 나이를 먹지 않고 있던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 시절 마르코의 모습은 누가 봐도 어린아이이며 심지어 30년 전 와노쿠니에 나타날 당시에도 현재보다 훨씬 어려 보입니다. 즉, 이제가 마르코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는 말 그대로 우연이거나 오다스미의 그림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사소한 것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오다스미라는 걸 염두에 이야기해보자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다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건 저 인물이 마르코 본인은 아니지만 마르코의 아버지이거나 혹은 같은 종족의 인물일 수 있다는 가설이죠. 만약 이 가설대로라면 이 장면은 훗날 마르코의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줄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티치의 어머니이자 지백의 아내 에리스는 지백에게 살아남아서 루루시아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루시아에서 다시 만나자고 한 이 장면은 20년 전부터 오다스미 집요하게 심어놓은 복선들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장면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272화부터 시작된 표지연재 에이스의 검은 수염 대수사선입니다. 당시 에이스는 동료를 살해하고 도주한 검은 수염 티치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적의 첫 번째 행선지는 루루시아 왕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수많은 섬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이는 티치와 루루시아를 연결시킨 오다스미의 치밀한 설계였던 거죠. 여기서 더욱 재미있는 건 에이스의 표지연재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루루시아에서 시작된 검은 수염 추적은 마침내 그를 찾아내면서 305화 표지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해당 표지 연재가 끝난 305화에서 원피스 역사상 처음으로 데이비백 파이트라는 개념이 소개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록스리 지백의 진짜 이름이 전설적인 해적 데이비 존스의 후예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렇다면 지백의 아들 티치의 진짜 이름도 데비디 티치일 겁니다. 즉, 에리스의 이 한마디는 20년 넘게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 루루시아의 비극적인 운명과 검은수염의 진짜 정체에 대한 거대한 서사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것이죠.
이번 화에서 록스리 지백에게 무력하게 제압당하는 피거랜드 갈링성의 모습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갈링은 혼자서 덤빈 게 아닌 신의 계사단과 악마로 변한 자들과 함께 싸웠는데도 지백에게 패배했죠. 이는 지백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오다슴이 그리는 악역들은 생각보다 더 비열하고 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2년 전 흰수염과 샹크스의 만남입니다. 2년 전 흰수염이 샹크스를 만났을 때 말했습니다. 니놈 얼굴을 보니 그 자식한테 입은 상처가 쑤시는구나. 당시에는 샹크스에게 상처를 준 자가 라이벌이자 샹크스의 선장 로저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샹크스와 샹크스의 아버지 갈링이 판박이라는 점, 갓벨리에서 갈링과 흰수염이 적이었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해당 상처는 갈링이 흰수염에게 낸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걸 종합해본다면 갓벨리에서 벌어졌을 끔찍한 시나리오 하나가 그려집니다. 지백은 흰수염, 카이도, 로저, 가프와 함께 이모와 대치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상처를 회복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던 갈링이 그 순간을 포착했을 것입니다.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가장 비열하고 확실한 방법, 즉 지백이 거물과 싸우느라 무방비 상태인 등을 노리는 기습을 감행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흰수염이 갈링의 앞을 막아선 거 아닐까요? 즉 그는 지백을 향한 갈링의 치명적인 일격을 대신 받아냈고 그 결과 그의 가슴에는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가 새겨진 거라는 거죠. 갓벨리 회상 마지막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동료애라고는 1도 없는 줄 알았던 지백, 흰수염, 카이도가 마치 한 팀처럼 이물을 상대로 힘을 합치는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사건은 바로 정상전쟁 당시 카이도가 마린포드로 향했던 진짜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카이도가 흰수염이 없는 틈을 타 그의 영역을 차지하거나 혹은 전쟁의 혼란을 틈타 흰수염의 뒤를 치기 위해 마린포드로 향했다고 당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갓벨리에서의 공투를 본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해석에 도달하게 됩니다. 카이도는 흰수염을 공격하려던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적으로 돌린 옛 동료 흰수염을 돕기 위해 출진했던 거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순수한 동료애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세계 최강의 사나이인 흰수염이 해군 따위에게 죽는 꼴을 볼 수 없다는 그만의 오만함, 혹은 세계를 뒤엎는 대전쟁에 참전하고 싶다는 전투광으로서의 욕망이었을지도 모르죠. 분명한 건 카이도가 흰수염의 뒤를 치기 위해 마린포드로 향했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설이 맞다면 하나의 미스터리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샹크스는 왜 흰수염을 도우려는 카이도를 막아선 것인가? 분명한 건 샹크스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마린포드에 등장했습니다. 그럼 그가 흰수염 측의 가장 강력한 원군이 될 수 있었던 카이도의 참전을 막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순을 해결한 가장 설득력 있는 열쇠는 샹크스의 쌍둥이 샴록입니다. 즉 카이도를 가로막은 인물은 우리가 아는 샹크스가 아니라 그와 똑같이 생긴 피거랜드 가문의 샴록이라는 거죠. 이번 1162화에서 이무가 뭐냐고 묻는 흰수염의 질문에 록스는 3개라고 답합니다. 이 대답은 단순한 비유가 아닐 겁니다. 지백에게 이무는 한 명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의 질서, 시스템, 지배구조, 즉 세계 그 자체와 동일시되는 존재였던 것이죠. 따라서 지백이 그토록 원했던 세계의 왕이라는 칭호는 단순히 영토를 정복하는 수준의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신, 이무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새로운 세계가 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현재 에그에드, 세턴성은 검은쇠매적단의 간부 바노거와 대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목적은 뭐냐? 그들의 대답은 40년 전 지백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세계. 이것이 우연일 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다스미 의도적으로 배치한 지백의 의지가 티치에게 계승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겠죠. 이것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티치의 최종 목표는 원피스를 찾아 해적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록스리 지백이 그러했듯 세계에 숨겨진 왕 이무를 찾아내어 그를 쓰러뜨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새로운 세계의 왕이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이는 태양신 니카의 의지를 이어받아 모두를 해방시키는 해방전사가 되려는 루피와 완벽한 대척점을 이룹니다. 루피가 세계를 해방시키려 한다면 티치는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이죠. 결국 원피스의 최종적은 단순히 해적왕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싸움을 넘어 세계의 지배를 원하는 자와 해방을 원하는 자, 그리고 기존의 질서를 수호하려는 자 사이에 벌어지는 세계의 운명을 건 거대한 사상전쟁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거죠. 이번 가펠류 해상편은 수많은 진실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묵직한 울림을 주는 것은 바로 해군의 영웅 몽키디 가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가 가펠류에서 맞이한 것은 단순한 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세계의 지배자인 천룡인들이 벌이는 가장 추악하고 비열한 유희, 바로 인간 사냥의 실체를 목격했습니다. 이는 가프가 믿어왔던 정의라는 가치관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겁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가프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가프의 숨겨진 결의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해군의 비밀 부대 소드의 탄생 배경일 수 있습니다. 소드는 해군 대장의 허가 없이 사원과 교전할 수 있는 규율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부대입니다. 어쩌면 이 부대는 천룡인의 개가 되기를 거부하고 진정한 정의를 관철하기 위해 가프가 비밀리에 창설한 저항의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아카이누에게 소드 문신이 있어 아카이누가 소드의 창설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아카이누도 소드로 들어간다는 떡밥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센고쿠의 대사입니다. 센고쿠는 인간 사냥 같은 헛소리를 하다가 해군에서 말소된 남자가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벨리의 진실을 목격하고도 가프처럼 침묵하며 힘을 기르는 대신 진실을 외치다가 숙청당한 또 다른 정의로운 해군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즉, 이 숨겨진 해군이 추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가프에게 가벨리는 단순히 숙적 로즈와 손을 잡고 해적단을 물리친 영웅담이 아니라 험난한 세계 그 자체와 싸워야 하는 고독한 영웅의 길이 시작된 비극의 땅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